네,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 전시 상황이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코로나19 현 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틀 연속 600명대고 월요일이 되면 보통 저희가 이제 주말 검사 건수 영향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향이 상당 부분 적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증가 추세라고 보는 게 맞겠죠. 증가 추세. 보통 주말인 경우에 있어서는 약 40% 정도 진단검사 수가 줄기 때문에 예.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어제 631명, 오늘 615명이거든요. 11월 24일에 2단계 격상을 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시기가 지나면서도 효과는 제한적이고 내일부터 2.5단계를 하기는 하지만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또 1, 2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1,000명 정도까지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서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1,000명 가까이 올라간 숫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떨어지면서 감소 추세가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이 지금 관건으로 보여서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전파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수준이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이게 통제냐 확산이냐 이것을 지금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 상황을 정부 역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서 일단 가용 가능한 인원을 모두 총동원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요. 일단 공무원과 군 그리고 경찰까지 현장 역학조사에 투입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지금과 같은 이런 급격한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겠죠. 그렇죠. 지금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이어서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600명 이상의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뒤에 양성률을 얘기하겠지만 양성률이 이제 뭐 4% 이상 이제 나온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양성인 반응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이기도 하지만 또 검사 건수가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된다. 더 많은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지표인 것으로 이기도 뭐 하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검사 건수를 막 늘려서 이제 좀 지금 이제 판단을 좀 빨리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K방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이제 확진자를 찾아내서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역학조사를 해 나가면서 선제적으로 이 방역의 고리가 이제 따라가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려면 당연히 검사 건수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역학조사와 관련된 부분도 인력의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야 더 많은 검사를 해서 이렇게 좀 확산 추세를 우리의 그 방역 당국의 역량에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별 진료소를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을 확대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차원이고 특히 이제 지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무증상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과 젊은 층을 위해서도 이 선별 진료소의 운영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지시가 이제 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선별 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해달라. 이게 문 대통령의 이제 어떤 당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역학조사 인력들이 더 충원돼서 이제 역학조사를 강화해야 되니까 공무원과 군, 경찰 등의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라. 이런 지시까지 같이 이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검사 건수를 늘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서 신속 항원 검사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한 바 있는데 저희 검사 얘기하다가 도중에 브리핑을 다녀왔잖아요, 백 교수님. 근데 바로 그 얘기를 지금 방역당국에서 한 건데요.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경우 무증상이기 때문에 진단검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을 할 때에는 이 항원 신속 진단 키트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이나 요양병원에서 이 키트를 사용하면은 바로 찾아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은 감염된 초기에는 안 나올 수가 있지만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양성률, 즉 정확도 는 90%를 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CR 방법이라고 그래갖고 100%는 아닌 것이거든요. 아주 초기에는 결국은 양성이지만 음성으로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음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용 목적이 다른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체 채취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도 자가적으로 검체 채취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신속 진단 키트의 경우는요. 또 여러 가지 대규모의 이
무증상인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꼭 사용돼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얘기를 들은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타액에서부터 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이 되어는 있습니다. 아직 승인은 못 받았지만 아마 이번 주 중에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타액으로 하는 것의 장점은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검체를 채취할 때 본인이 멸균된 용기에다가 침을 뱉고서는 그것을 실제로 진단을 하게 되면은 검체 채취가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필요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양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고 진단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방법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들을 다 합쳐서 모든 역량을 다 투여해서 해야지 이거는 뭐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쓸 수 없다는 식의 얘기는 전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무증상 감염이 많을 때에는 무작위적으로 선제적인 진단 검사가 꼭 이루어져야만 예. 찾아낼 수 있는 것이지 PCR 검사만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정확도 측면에서는 그럼 아까 그 타액 관련된 그 검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신속항원 검사와 굳이 그건,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타액으로 할 경우에는 PCR을 한다든지 혹은 램프라는 또 다른 PCR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방법들로 하는 증폭 방법이고요. 예. 이 신속항원 진단 키트라는 것은 이 임신 진단 키트랑 마찬가지로 이 키트에다가 항체를 붙여놓고서 항원이 들어오면은 색깔 두 줄이 나오든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굉장히 정확도가 있고 키트만 잘 고른다면은 모든 키트들이 90% 정도는 되는데 다만 양이 적을 때 안 나온다는 것은 PCR보다 조금 더 있다가 나온다는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네. 분명히 도입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울산 남구에 있는 양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한 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상황인데 일단 누적 확진자 수가 이틀 사이에 91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빠르고 또 대거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난 신천지 유행 때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를 보면 거의 100명 정도가 100% 감염이 된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코호트 격리를 한다 하면 그 안에 있는 환자들의 그 바이러스가 밖으로 안 나온다는 것뿐이지 그 안에서는 오히려 더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가 그럼 제일 처음에 감염됐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네. 요양병원에서 지금 확진이 돼서 그 사람이 초발 환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떤 종사자가 감염이 돼서 그분이 그 환자들한테 감염을 시킨 후에 본인은 완전히 다 완치가 되고 나면 PCR 검사는 아무리 해도 음성밖에 안 나옵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환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오늘 경우에 있어서도 뭐 60 몇 명이 나와서 토탈 90명이 넘어갔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감염된 지가 한참 되었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교차 감염들이 일어나서 뭐 대부분의 환자들이 감염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예. 더구나 고령자인데다가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우리 방역의 최우선 과제가 이런 요양병원, 요양원이 감염이 되지 않게끔 전파가 들어가지 않게끔 막는 것인데 예. 여기에 필요한 것이 이 항원 신속 진단 키트와 또 면역 진단이 꼭 필요한 것이 면역 진단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뭐 감염이 되었고 누가 감염을 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아직도 이 부분은 되지가 않고 있고 우리는 이 승인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면역 진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일단 아무튼, 거듭해서 항원 검사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신데 일단 백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다수가 지금 고령층이고 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다가 또 확진자 대부분이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병원 안에서 이미 조용한 전파가 다 확산이 된 게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뭐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추정되는 바는 결국은 이제 외부와 이제 그 병원 내부를 좀 이동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확산됐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다음에 간호사 등등의 이제 의료 인력에 가까운 그런 상황 그런 분들이 좀 전파의 매개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데.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요양병원이 있는 이 지역 사회와의 어떤 교차 감염 이런 것들도 지금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수도권의 경우입니다만 수도권의 경우에서는 계속 이제 이러한 감염의 확산 경로를 보면은 지인 간 감염 그리고 가족 간 감염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주되게 감염의 고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의 상황을 지금 상정해 본다면 역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런 방식의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무증상 전파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일단
일단은 뭐 코호트 격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감염이 전파됐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오래됐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적이나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또 특히 이제 안내 문자 받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태원 소재 술집인데요. 펍 웨스턴 라운지, 투페어, 다이스 뭐 이름이 이렇습니다. 여기 사업장 이름이요. 젠틀 레빗, KMGM 여기서 확진자 11명이 나와서 혹시 여기 다녀가신 분들 있으면은 연락 달라, 이제 검사 받아달라 이제 이런 안내 문자였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서 계속 이제 가장 높은 순위로 오르고 있고 각종 카지노 관련 용어가 여기 등장을 하면서 이게 해당 장소가 카지노 펍이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술집들이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이게 뭐 술집 이름들이 뭐 투페어, 다이스 이제 제가 뭐 이쪽에는 그렇게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이제 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뭐 도박 용어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이른바 뭐 카지노 펍, 뭐 홀덤 펍 이런 형태의 이제 영어 형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사실상 그 장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는 이제 일종의 도박에 가까운 뭐 카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뭐 그런 영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런 형태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일종의 도박장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단속이 돼서 이런 것들이 좀 폐쇄가 되었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그러한 도박 관련된 어떤 그러한 이제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금이 오가거나 또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경품으로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경찰도 이 단속을 해야 되는 이 당국도 그러한 현장, 현금을 주고받는 현장을 바로 이제 잡아내지 않으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은 방치하고 있고 지금 적발이 되더라도 일반 음식점에 설치하면 안 되는 이제 시설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식품위생법상 위반을 한 것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도박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곳에서 감염이 또 전파되는 매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도상에 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메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좀 나아가서는 법령의 이제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뭐 잠깐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또 현행법상 위반의 소지가 없는가 이제 평론가께서 짚어주셨는데 이게 뭐 어디까지나 카지노 펍이 아니냐는 추측 아래 만약 전제를 하고 얘기한다면 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행동이라는 것이 뭐 모르겠습니다. 칩을 만지고 카드를 나눠주고 뭐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결국엔 마스크를 쓴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어떤 비말에 대한 감염 우려가 분명히 상존하는 것 같아서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비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접촉이 맞고 접촉. 또 공기 감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 장시간 동안에 그 밀폐된 실내에 있고 이게 항상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환기는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접촉하는 물건이 많으면은 결국은 다 감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이게 도박이라고 좀 이 법에 뭐 경계선상인 정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이게 되면은 이 안에 들락날락했던 사람들은 전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거기 갔었던 사람들은 진단검사를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진단검사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방침이고 지난번에 이태원 클럽 발인 경우에 있어서도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 다 진단검사 받으라고 했던 이유가 비슷한 이유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0시부터 이제 3주 동안 수도권에서는 2.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됩니다. 지난 2주 동안 2단계로 격상이 됐었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또 2+알파까지 함께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상당히 미비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이게 계절적으로 겨울로 들어오는 시기에 우리가 10월 12일 날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생활 방역 개념을 도입하고 5단계로 나눴었는데 이때 제일 문제가 10월 12일 1단계로 완화할 때 사실은 이 기준이 50명 정도였는데 이때 100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단계로 일단 완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완화가 우리 국민들한테 좀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임도 갖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서 결국은 11월 14일 정도 한 달 만에 한 200명으로 올라갔고 이 이후에 29일 정도 되면은 400명으로 올라가면서
그다음에 이때는 벌써 2.5단계로 가고 있는데 24일부터 2단계로 상향을 시켰으니까요. 예. 그 이후에 뭐 600명씩 올라가면서 전혀 줄지 않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방역당국에서 통제하는 것처럼 진단이 되는 사람들이 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우리가 모르는 확산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예. 이 거리두기 이 단계 격상만으로는 지금의 이 유행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2.5단계로 상향을 한다 할지라도 네. 이 효과가 사실 얼마나 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거리두기, 사람 간의 접촉 이걸 잘 줄이느냐 하는 것이 더 관건이고 거리두기를 뭐 제 생각으로는 3단계로 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겨울 굉장히 암울한 겨울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단계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3단계로 간다고 그러면 수용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용성의 문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납득하고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에 맞지도 않는데 일단 3단계로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거리두기 단계 3단계에 여러 군데 다 봉쇄하는 것은 될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따라서 더 3단계만큼 할 것이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 수준에 맞게 좀 더 신속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신속하지 않고 먼저 선제적이라고 해서 3단계 올리는 것 또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예. 지금에 맞는 방역을 하고 또 지금에 맞는 국민들의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을 예. 또 여러 가지로 이 관리 당국들도 그것을 얼마나 관리를 잘할 것인지 통제를 잘할 것인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아주 강력하게 한다고 짧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밀 방역 내지는 핀셋 방역 이런 이제 용어들이 등장한 배경에는 예를 들면 2단계 다음에 2단계 플러스 알파가 등장하면서 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정밀 방역이라는 표현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단계로 규정하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면 2.5단계 플러스 알파가 또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건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3단계로 올리는 것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고 결국 락다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효과에 비해서 사실은 그 봉쇄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2.5단계에서 어느 정도만 유지만 된다고 그래도 또 플러스 알파 단계를 세심하게 만든다면은 정밀 방역이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뭐 한이 없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5단계지만 또 2.25단계, 2.75단계 만들면 10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예. 10단계로 하는 만큼 더 복잡해지기만 하지 실제 그 단계 사이에 있어서는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어떤 데서 많이 발생하면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지금 킥복싱 도장 같은 경우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킥복싱이 아니고 다른 권투 도장이나 이런 건 되는데 왜 킥복싱 도장은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이 킥복싱 도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하는 것이고 예. 이 전체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는 단계가 맞는데 세밀하다는 의미는 뭐 파고다 타운 같은 데에는 뭐 절대로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세밀 방역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상황에서는 2.5단계라도 확실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이해지지 않고 또 이 바이러스 젊은이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시지 말고 예.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그럼 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김민하 평론가께 좀 드려볼까요? 정부의 선제적인 어떤 격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많아왔는데 이제 백순영 교수께서도 약간 좀 느린 감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앞서서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느린 감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결과가 어쨌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한 발 느렸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5단계 상향이라는 것도 사실 좀 논의되던 상황에서는 바로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기준을 충족시켰으면 바로 이제 2.5단계 상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이 주말까지 어떤 효과를 보겠다든지 뭐 이런 전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늦어졌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단계로 올리는 것이 해법이냐? 저는 이제 뭐 일단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서 이제 방역 단계를 높여가면서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예. 지금 선제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뭐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어떤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이렇게 단계를 높였을 때 예를 들면 지금도 일종의 풍선 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 서울에서 이제 다 밤 9시 이후에 다 봉쇄가 되니까 예.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뭐 이렇게 막 파티를 한다거나 또는 뭐 음성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면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따로 뭐 예. 방법을 찾아내서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사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소용이 사실 없는 거죠. 뭐 소용이 없다고 하면 뭐하겠지만 이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게 다른 방역의 경제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주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 것이 그것이 결과론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방역이냐 경제냐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질병청 쪽에서는 1,000명이나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를 보는 것도 결과가 뻔히 나올 것을 알면서 2.5단계로 가지를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건 선제적이 아니라 일단 기준이 됐으면 바로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내일 아닙니까? 지금 내리는 시점으로 봐서도 불과 한 3, 4일만 빨리 내렸어도 효과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것을 더 빨리 내리면 선제적일 수가 있겠지만 선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준이 다 충족되고 앞으로도 굉장히 나빠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계속 느리고 뭐 예비 기간도 필요하고 이런 시간 이것들이 선제적인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결정을 빨리 못 내리는 이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금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 네, 일단은 이제 뭐 이게 조치가 늦었냐, 적절했느냐를 떠나서 이제 제대로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내일 0시부터 2.5단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2단계 플러스 알파, 2.5 플러스 알파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 저희가 매일 다루면서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2.5단계가 시행이 되면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저희 복잡합니다. 2.5단계와 2.25단계, 뭐 2단계 뭐 이렇게 막 생각하기에 따라서 숫자가 헷갈리고 또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 그리고 서울과 또 다른 수도권의 차이 굉장히 이렇게 좀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2.5단계가 되면 방문 판매 홍보관이라든지 노래 연습장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학원의 경우에는 영업 중단이 됩니다. 근데 학원의 경우에 근데 대학 입시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좀 예외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영화관, PC방, 임의영업, 오락실, 독서실의 경우에는 9시 이후에 영업이 이제 다 중단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마트, 상점, 백화점들도 영업을 이제 9시 이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모임이라든가 행사는 50인 이상의 이제 모임 행사는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백화점이 아니라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 이하로 줄여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재택이나 원격 수업을 확대하는 것을 권고를 하게 되고 종교 활동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그리고 스포츠 경기의 경우에는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단계별 조정 사항이 생기면서 갈 수 없는 곳과 갈 수 있는 곳에 대한 구분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실해지잖아요. 이제 가장 가까운 예로는 커피숍 방문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어디에 오래 좀 앉아 있어야 될까 이 생각하다 보니까 뭐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 가서 오래 앉아 있게 되고 혹은 뭐 서점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그 서점 코너 옆에 또 카페가 붙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커피를 사 들고 가서 이제 그 서점 안에 앉을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이 돼 있는 곳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때문에 이게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라는 지적들이 나와서 이런 방역 사각지대로 어떻게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이건 뭐 락다운을 해도 결국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어디나 보이는데 마찬가지일 거란 어디나 말씀이시죠? 다 어딘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집 안에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디선가에서 결국은 모여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데에 있어서 지금 실내 환경에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사람이 좀 많은 곳에서는 보건 마스크를 꼭 쓰고 거리 두기를 좀 하자 하는 것과 실외인 경우에 있어서도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꼭 마스크를 쓰는 걸 지금 의무화하는 것이 2.5단계에 있어서의 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역 수칙들을 다 좀 잘 지킨다면은 사실은 좀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감염의 확산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또 결국은 무증상 감염이 많다는 의미는 가정 안으로,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감염이 돼서 또 지역사회로 나갈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멈추지 않는 한 이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방역수칙, 만남의 사람의 접촉 이런 것들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지금 우리 환자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거의 기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평론가께서 생각하시는 보관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나라가 뭐 전체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사람들이 이제 뭔가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다 전면적으로 통제하겠습니까? 네. 이것에 있어서는 다만 이제 공감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요. 방역 당국이 이런저런 규제, 제한 이런 것들을 세워놓는 이유는 코로나19를 어쨌든 확산시키면 안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규제와 어떤 뭐 제한을 피해가면서 사각지대를 굳이 발굴해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파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섣불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 대책에 협력하셔야 되고 개인 차원에서의 어떤 위생 수칙이라든지 충분한 거리두기 원칙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번 연말의 경우에 특히 예. 이번 연말의 경우에 여러 가지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예. 일체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양성률 저희 앞서서 이제 얘기한 게 양성률 얘기인데 양성률이 높습니다. 4.24%. 이게 너무 많이 치솟아서 기존에 이제 뭐 물론 지금 이제 3차 대확산으로 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뭐 몇 달 전에 양성률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높아진 양성률에 대한 원인은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랐을까요, 교수님?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오른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은 실제로 2월, 3월에 신천지 때 양성률이 이게 4%보다 높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로 집단 발생이 됐기 때문에 찾아내는 대로 양성이 많이 나와서 양성률이 높았던 거고 8월 16일 날 4%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8.15 집회 이후에 한 번 넘어간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말에는 지난 주말에도 3%, 3.0%로 약간 높았어요. 근데 주말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밀접 접촉자들이 더 많이 진단을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양성률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진단 검사는 민간 검사 기관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4%가 넘어가는 건 상당히 높은 숫자이고요. 특히 이번 주말 이틀간은 600명이 넘어가는 상태에서 4%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의 증가세를 미리 예언해 준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양성률이 줄어들려면 진단검사 수를 더 많이 늘려야 됩니다. 더 많은 환자를 찾아내고 빨리 통제를 하지 않는 한 이 양성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성률이라는 그 숫자만의 의미가 아니라 진단검사 수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이건 통계상으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망이 나온 걸까요? 아까 중대본에서 발표한 550에서 700명의 확진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런 우려가 있고 그 박능호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추세라면 1, 2주 뒤에 1,000명을 넘을 수도 있죠. 이런 어떤 그 전망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로 양성률이다. 이 양성률도 그렇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일단은 1 근처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1 근처가 아니고 또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환자들의 숫자도 상당히 지금 다 찾아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줄어들어야만 이 양성률도 줄어들 수 있는데 오히려 진단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양성률은 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선제적으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환자 수는 또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1,000명을 본다는 이 중요성보다도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환자를 찾아낸다는 그 의미를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발표인데 주시 녹십자가 개발한 혈장 치료제가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70대 남성 확진자에게 투여를 했는데 확진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이전에 또 렘데시비르나 덱사메타손을 처방을 받았는데 거기서 효과를 못 보고 이 혈장 치료제를 투여한 뒤에 완치가 된 건데 아직은 임상 2상에 머물러 있지만 이게 우리가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치료제는 사실 지금 임상 시험에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악화되니까 한번 써본 상황에서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것은 아직 잘 알 수는 없고요. 혈장 치료제라는 의미는 완치된 환자의 이뮤노글로불린을 농축을 시켜서 투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임상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확실하게 이게 치료제로서 긴급 사용 승인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라이 릴리라든지 리제네론 같은데 항체 치료제는 일단 경증인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고 있거든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 혈장 치료제인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중증 환자에도 과연 얼마나 치료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체를 투여한다는 의미는 수동 면역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감기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일단 증상이 악화된 다음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려운 치료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 코로나19 관련 소식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김민하 평론가와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